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네,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 저는 팟캐하는 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 기자입니다. 예, 오늘은 그 저자와의 대화 시간으로 마련이 됐고요. 오늘 모시는 분은 경제계 거물 기자로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고요. 특히 기업 회계 쪽에서 이분이 내시는 책은 경제 기자들의 교과서처럼 쓰이고 저도 이분의 책을 세 권을 갖고 있어요. 아니 네. 이번 네 권이 됐구나 이번에. 네, 저도 항상 보고 있습니다. 예, 김수원 네. 글로벌 모니터 대표님을 모시는데요. 일단은 김 대표님은 중앙일보와 이데일리에서 이데일리 시조사 같은 분이에요. 예. 사회부, 산업부 그 처음에 계실 땐 제가 정말 높다하게 쳐다보지도 못했던 그런 그 선배셨는데 사회부, 산업부, 기업팀장, 산업 담당 데스크, 증권 담당 데스크를 두루 거치셨고요. 기업들의 거래를 둘러싼 뒷거래를 추적한 여러 건의 특종 기사를 쓰셨고 이데일리 최초의 기자협회 기자상을 2003년 받아서 그래서 이데일리가 실력 있는 매체구나 인정받게 하는데 네. 정말 지대한 공을 세워서 저희도 이 후배들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창간한 지 3년 됐던 신생매체 이데일리가 전국적으로 언론계에서 인정받는 계기를 좀 만들었습니다. 관련 책으로는 기업 공시 완전 정복, 하마터면 회계를 모르고 이럴 뻔했다. 이것이 실전 회계다가 있고요. 이번에는 1일 3분 1공시 1일 3분 1회계라는 책으로 갖고 나오셨습니다. 따끈따끈한 신간이에요. 네. 일단은 저희 김 대표님 보셨으니까 이제 인사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글로벌 모니터라고 하는 매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항상 회계랑 공시는 볼 때마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거를 이제 교과서 마냥 이렇게 두고서는 필요할 때마다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가장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왜 회계랑 공시를 배워야 할까라는 생각을 좀 들었었어요. 회계나 공시를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만 회계나 공시가 필요한 경우는 주식이라든가 그 외에 이제 어떤 유가증권이나 이런 쪽에 이제 투자를 할 때 회계나 공시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기업체에 들어가서 활동하시는 분들 뭐 공시나 회계 같은 게 공시는 주로 뭐 상장사한테 해당이 되겠지만 기업 경영의 중요한 사항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체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뭐 기업 공시 또 회계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취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기 회사 재무제표를 한번 볼 수도 있고 네. 또 뭐 이직할 때 이직하려고 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한번 점검해 볼 수도 있고 또 업무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래처 재무제표를 한번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뭐 은행 같은 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기업체 재무제표를 알면 좋고 뭐 그래서 일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기업 공시나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정도 네.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땐 저는 뭐 기업 공시나 재무제표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필수적으로 아주 깊이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아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일반인 분들이 네. 그렇게 뭐 기업 공시나 회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뭐 이걸 모른다고 해서 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서 전혀 뭐 지장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취직을 앞두고 있는 취준생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직을 앞둔 사람들이 그 갈 회사를 이제 볼 때 뭐 회계나 공시에서 이거는 좀 보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공시가 엄청나게 양이 많잖아요. 네, 회사의 맞아요. 뭐 지분 변화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증자, 감자, 뭐 증자 감자도 유상증자, 유상감자 또 무상증자, 무상감자가 있고 회사의 뭐 자산, 뭐 영업 자산 양수도 기업 분할도 물적 분할, 뭐 인적 분할도 있고 합병만 해도 한 5가지 종류가 있고 뭐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 뭐 이전, 뭐 기업 공개해서 무슨 내용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그 공시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자본시장법이나 상법이라든가 공정거래법 상의 어떤 규정에서 이제 파생돼서 나온 건데 회계도 마찬가지죠. 뭐 회계 원리서부터 이제 자산, 뭐 부채, 자본, 또 자산 회계도 여러 가지가 있고 자본 회계, 또 부채 회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어떤 게 더 중요한가 하나를 찝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또 한정된 시간 내에 그걸 뭐 일일이 다 설명할 수도 없고 해서 제가
주로 될 수 있으면 어떤 좀 투자하시는 분들, 좀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나름대로 이 PPT 자료를 조금 만들어 왔거든요. 네. 저걸 좀 보시면서 네. 한번 보죠. 정몽규 회장, 그 현산 회장이죠, 그죠? 네. 현산 회장인데 이게 아마 작년이나 이제 올 상반기 정도에 나왔던 기사들인데 정몽규 회장의 그 현산이 아시아나 인수한다는 그런 기사죠. 그런 기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뭐 배달의 민족이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에 매각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네이버의 그 일본 라인이 야후 재팬하고 이제 경영 통합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신문에 기사가 크게 실린 겁니다.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한다. 그게 아마 작년 초쯤에 발표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지금 한진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있죠, 그죠? 네. KCGI를 비롯한 3자 연합과 조은태 회장 쪽 기존의 대주주 일가 쪽하고 경영권 분쟁이 있다는 그런 기사고 그 밑에 제일 밑에 보면 반도건설이 원래는 KCGI가 한진칼에 먼저 치고 들어왔다가 반도건설이 끼어들면서 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기사죠. 그 다음에 이마트가 13개 점포를 한 9,500억 원에 매각을 한다. 그래서 재무구조 뭐 개선 이런 이야기고 또 이제 요즘 바이오 기업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알테오젠 같은 기업이 100%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또 KCC가 신소재 화학기업으로 변신한다. 그래서 인테리어 사업이나 유리 사업, 바닥재 사업을 떼내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한다.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 뭐 기업의 사업 구조 재편이라든지 M&A라든지 뭐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사들인데 이런 기사들이 다 공시로 나옵니다. 기업 경영 공시로. 물론 공시가 나오기 전에 어떤 매체에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특정 보도, 단독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런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기업 공시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업 공시를 통해서 그 기업의 어떤 중요한 변화를 특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기업 경영 공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신문에 크게 보도되는 내용들이 다 기업 공시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공시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재무제표나 어떤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경영 의사 결정 내용 또 기업의 실적 같은 것을 기업 안팎의 이해관계자, 그 기업 안팎의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주주도 있고 그다음에 채권자도 있고 회사 내부 임직원들도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동시에 알리는 제도인데 그 공시가 뭘 통해서 나가냐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가게 됩니다. 그게 다트라고 하는 건데요. DART. 우리 포털 사이트에서 다트라고 치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으로 접속을 해서 공시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에 들어가는 내용은 굉장히 뭐 많아요. 너무 많아요. 기업 경영의 거의 모든 것이 다 공시를 통해서 표출된다고 할 정도로 사업 보고서, 감사 보고서, 뭐 분기 보고서, 뭐 유상 증자, 또 BW, CB, EB라고 하는 이제 주식 연계 채권 발행, 무상증자, 유상증자, 공개 매수, 뭐 지주회사 전환, 합병, 분할, 사업 매각, 자산 매각, 주식의 교환, 또 대주주와 주주들의 지분 변동, 그러니까 IPO, 기업 공개 상장. 그러니까 뭐 사실상 거의 대부분 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공시가 중요하다는 거죠. 기업 경영을 제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시를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상장사들은 저런 주요한 내용들을 다 공시를 해야 되고 비상장사도 일부는 저런 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옆에 보면 아주 멋진 모래성이 있죠. 저게 모래성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모래성이 저렇게 처참하게 부서져 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이렇게 부서져 있죠. 우리가 회계나 공시에 대한 기본 지식 없이 그러니까 기업을 자기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없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저 아름다운 모래성이 파도 한 방에 저렇게 허물어져서 저 형체도 알아보기 힘든 그냥 단순한 저 모래 덩어리 흙덩이처럼 저렇게 무너져 버리는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공시가 얼마나 그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어떤 한 기업을 통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조금 뭐 몇 년 전 사례이긴 한데 옛날에 그 인포피아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혈당 측정기 전문 기업인데 정부에서 그 히든 챔피언으로 선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월드 클래스 300 기업으로까지 선정이 됐었죠. 굉장히 유망한 기업인데 거기 인포피아의 그 대표 이사인 배병우 회장의 뭐 성공 스토리를 여러 언론사에서 다룰 정도로 굉장히 전도 유망하고 또 성공한 벤처 사업가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었죠. 근데 2014년도에 인포피아가 실적 공시를 하는데 잠정 공시를 하는데 4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났다 이렇게 공시를 합니다. 그런데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이후에 정정 공시를 합니다. 영업 적자 42억 원이라고. 앞에는 흑자 공시를 했는데 뒤에 적자 공시를 하게 되죠. 너무 차이가 크네요. 그러니까 차이가 크죠, 그죠? 흑자에서 적자로. 그러니까 외부 감사인, 회계법인의 감사를 거친 이후에는 저렇게 적자로 정정 공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인포피아 관계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연구개발비 20억 원하고 세무조사 추징금 8억 원을 비용으로 반영하지 못해서 생긴 착오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연구개발비를 지금까지 무형자산으로 처리를 하다가 이번에 비용으로 돌리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사실 회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우리 회계를 잘 아는 뭐 앞에 두 분이나 회계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회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제 모를 거예요. 인포피아가 20억 원의 연구 개발비를 그동안은 무형 자산으로 처리했는데 이번에 비용으로 비용으로 돌리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지 한번 회사의 재무제표를 들어가서 보면 자, 이게 그 당시에 인포피아가 연구 개발에 투입한 돈을 어떻게 처리를 해 왔는지 하는 표인데요. 한번 보세요. 연구 개발로 73억 원을 썼는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했냐면 판매 관리비로 73억을 썼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저게 뭐냐면 비용으로 다 처리를 해 왔다는 거예요. 그 전 해에도 보면 61억 원을 연구개발 비용으로 썼고 회계 처리를 판관비로 61억 원을 처리했다. 그 앞에도 41억 원 연구개발 비용으로 썼고 회계 처리는 판관비로 했다. 인포피아라고 하는 회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연구개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처리를 한 적이 없고 이미 판관비로 계속 처리를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인포피아 관계자의 말이 거짓말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 회사가 뭔가가 문제가 있구나. 회사가 영업 흑자를 냈다고 잠정 공시를 했다가 갑자기 감사 뒤에 큰 금액의 적자로 정정 공시를 냈는데 인포피아 관계자의 설명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저 회사를 좀 예의주시를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이 회사에 그 무렵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대주주인 배병우 대표이사가 자기 지분 17%의 매각을 추진합니다. 이제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는데 동아제약 그룹이 그 주식을 사기로 했다가 계약을 파기를 합니다. 그리고 파기된 지 한 달 반 만인 2015년 5월에 그때 H2H라고 하는 회사하고 전격적으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250억 원에. 근데 이 H2H라고 하는 회사를 알아보시면 자, 이게 공시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자, 주식 양수도 계약 당일날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소재지가 서울 구기동의 어떤 한 단독주택이에요. 네. 그다음에 자본금은 5천만 원이죠. 사실 뭐 자본금 규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250억 원의 M&A를 한다는 회사의 자본금이 5천만 원이다. 이건 좀 이상해 보이죠. 그다음에 EX억이라고 하는 이분이 단독 이사이면서 최대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EX억 중간에 뭐 이름은 밝힐 수는 없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페이퍼 컴퍼니 성격이죠, 그죠? H2H라고 하는 회사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이 M&A의 주체는 누구일까? 그러니까 저건 누가 봐도 페이퍼 컴퍼니고 EX억이라는 사람은 페이퍼 컴퍼니의 최대 주주로
또 단독 이사로 등재돼 있으니까 분명히 저 M&A의 주체가 있을 터인데 그게 누구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네. 공시를 이게 자꾸 보다 보면 앞에서 어떤 실적에서부터 저는 이 기업을 좀 예의주시를 했고 이런 그 M&A 관련된 공시가 나오면서 이제 점점 더 굉장히 큰 의문이 이제 생기게 되죠. 자, 주식 양수도 계약을 공시한 뒤에 2달 동안 7번이나 지급 일정이 변경이 됩니다. 저럴 수 있어요. 우리가 저기 M&A 공시를 보다 보면 주식 양수도 대금 일정은 자주 바뀝니다. 네. 예,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안 바뀌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한두 번쯤은 일정이 조정되고 근데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한 편인데 그래서 저렇게 일정이 바뀌는 와중에 인포피아의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면서 H2H라고 하는 그 회사 쪽의 사람들이 경영진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X억이라고 하는 분이 대표이사로 선임되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임시주총회에서 28개의 사업 목적을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혈당 측정기 전문 회사인데 28개 사업을 뭘 추가를 하는가 하는 거 다 공시를 합니다. 임시주총 결과를 공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레저, 카지노, 부동산 개발 관리, 임대, 화장품, 관광사업 개발, 자동차 부품, 의류, 완구, 국제회의, 음식료 제조, 투자자문, 일임업, 자산운용업 등등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잘하네요. 네. 자, 딱 느낌이 오죠, 그죠? 네. 참 이상하죠, 그죠? 혈당 측정기 전문 회사가 임시주총에서 회사 정관을 변경을 하면서 28개의 사업 목적을 추가하는데 웬만한 사업은 다 하겠다고 그렇게 공시를 합니다. 이게 대부분 어떤 주가 부양이라든지 아니면 좀 좋지 않은 분들이 회사를 M&A 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그런 행태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시를 자꾸 보다 보면 이런 행태를 보이는 분들이 좀 좋지 않은 분들이다 하는 게 감이 네. 좀 생기게 되는데 자, 그 뒤에 이제 어떤 공시가 나오냐면 인포피아가 주식회사 억으로부터 이제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억입니다. 억 주식회사 억으로부터 41억 원을 빌렸다 이런 공시를 합니다. 네. 자, 표에서 한번 보세요. 인포피아가 주식회사 억으로부터 41억 5천만 원을 빌렸는데 10억 원을 상환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남아 있는 차입금 잔액이 3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죠. 네. 자, 주식회사 억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알아보니까 인포피아의 대표인 EX 억시 소유의 개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인포피아의 새로 대표이사로 취임한 분의 개인 회사로부터 41억 원을 빌렸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회사 네. 자금이 없으면. 근데 이 주식회사 억이라고 하는 회사는 자본금 1억 원이고 부동산 개발 임대업을 하는데 2014년 5월 달에 설립된 회사예요. 설립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저 당시에. 그러면 설립된 지 1년밖에 안 된 부동산 개발 임대를 한다는 회사가 과연 인포피아에 41억 원을 대여해 줄 만한 여력이 있을까? 굉장히 강한 의문이 생깁니다. 네. 회사가 41억 원을 대여를 해줄 때는 저 41억 원 자체가 회사의 여유 자금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캐시라든가 유동성 규모가 상당히 커야 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주식회사 억이라고 하는 회사는 저만한 그 캐시 여유가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이냐면 이 채권 채무 관계가 진실하지 못하다. 다시 말해서 허위로 만든 채권 채무 관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허위의 채권 채무 관계이면 인포피아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계속 빼낼 수 있습니다. 상환한다고. 채무를 상환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현금을 빼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H2H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인포피아 지분을 취득하면서 인수 회사가 되었는데 인수 자금 253억 전액이 차입금입니다.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완전 100% 차입을 하는데 차입처를 보면 자, 저 표도 역시 공시가 된 겁니다. 네. 그 이창환 씨 외의 3인으로부터 차입을 했는데 차입처 중에 한 군데는 해외 금융법인이고 차입 기간은 상환 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죠? 네. 이쯤 되면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게 다 공시가 된 내용이거든요. 제가 네. 특별히
집결하게 파헤치고 취재를 한 내용이 네. 아닙니다. 이쯤 되면 투자자들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네. 가져야 마땅하죠. 그쵸. 너무 이상한데. 그래서 제가 이 무렵부터 사실은 SNS에 이 회사를 좀 거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SNS에 좀 이상한 회사다. 네. 좀 잘 살펴볼 부분이 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매체의 기자들이 엄청나게 받아쓰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대로. 자, 중국 10만 개 의료 판매 스토어 운영 회사와 제휴 협의 중이다. 해외 유력 펀드 및 판매망을 가진 업체들과 제휴 투자 논의 중이다. 메르스, 그 당시에 메르스가 굉장히 네. 창궐하던 때입니다. 메르스 금사 시약을 개발 완료했다. 주가 엄청 뛰었겠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그 호재성 저런 발표가 이어지면서 네. 투자자들이 이제 저걸 믿고 투자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생겼겠죠. 네. 홍콩으로부터 300만 달러 투자 유치를 했는데 카지노 복합 리조트를 인수하고 운영 사업에 진출하겠다. 저런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3천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억 남짓 되나요? 네. 그 돈으로 카지노 복합 리조트를 인수를 한다? 예, 어디 뭐 동네 뭐 놀이동산 인수합니까? 예, 300억 원으로 카지노 복합 리조트를 인수를 하길래 네.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우리 기자들이 저런 걸 다 받았습니다. 물론 모든 기자들이 다 받았은 건 아니에요. 네. 한 몇 개 매체 기자들이 계속해서 저걸 씁니다. 그래서 전 저걸 보면서 참 왜 이렇게 자꾸 받아쓰기를 하나 전혀 확인도 할 수 없는 네. 저런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천만 달러 약 300억 남짓으로 카지노 사업과 리조트 사업을 한다. 과연 해외 투자 유치는 사실일까? 의문이 많이 들죠. 네. 근데 인포피아 관계자는 모든 공시들이 거짓 없이 진행 중이다. 그 메르스 시약도 개발 완료됐고 화장품 사업도 모색 중이다. 심지어 사업을 하나 더 얹습니다. 화장품 사업이라고. 자, 그런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자꾸 저 주식을 사요. 네. 저 주식을 사고 뭐 주식 토론방에서 굉장히 기대감을 표출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답답했죠. 네. 아, 이분들이 공시를 잘 안 보는구나, 아니면 공시를 모르시는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시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살펴보고 저런 공시들이 나오는 걸 조금만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 살 주식이 아닌데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저 주식을 사시더라고요. 자, 미스테리의 결말은 어떠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검찰이 수사를 합니다. 결국 회사는 상장 폐지가 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막대한 피해를 봅니다. 네. 상폐되면 회사 휴지 조각 되잖아요. 예, 정리매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걸 10,000원, 20,000원에 샀던 분들이 수억 원의 돈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해서 10장짜리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굉장히 보도자료를 크게 만드는데 신종 무자본 M&A 세력 금거라는 제목인데 자, 그 당시에 한 매체에 난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이 스타벤처라더니 점점점 조작 횡령 덩어리였다. 그래서 2016년도 8월 달에 저렇게 기사가 나거든요.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중간에 화려한 겉모습은 대부분 허상, 배병우 씨는 주가를 높이고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수출한 것처럼 실적을 부풀렸고 결국 회사가 망가지니까 자기 돈 한 푼 없이 기업을 사들이는 무자본 M&A 세력을 끌어들인 거예요. 배병우 씨하고 공모를 한 거죠. 이 사람들하고 짜고 자사주를 처분해서 40억을 횡령했다. 회사를 넘겨받은 그 무자본 M&A 세력은 회사 돈 130억 원을 빼돌려서 다른 세력들에게 회사를 넘기고 그 대가로 32억 원을 챙겼다. 그 오너하고 작전 세력이 공모를 하여서 회사는 뭐 속이 골물대로 골마갔고 그래서 5월 달에 상장 폐지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좋은 기업을 찾기 위해서 공시를 볼 수도 있어요. 뭐 해외 수출 계약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보면서 근데 이런 쓰레기 잡주들은 공시에서 상당 부분 드러납니다. 여러 가지 공시를 보면.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공시만 제대로 꼼꼼하게 살펴도 이런 기업들의 투자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 텐데 제가 저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제가 SNS에 또 회사의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래서 처음에는 뭐 I사 이런 식으로 쓰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회사 실명을 실제로 까기도 했었고 했는데
공시가 우리가 왜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 왜 공시를 알아야 되느냐 네. 하는 사례로 인포피아를 말씀드렸고 거래처에 있는 분들이 기업 공시를 좀 볼 줄 알았다라면 네. 인포피아하고 거래를 안 했을 수도 있겠죠. 네. 또 은행에 계시는 분이 기업 공시를 알았더라고 하면 우리 은행하고 거래처가 인포피아인데 인포피아라는 회사의 공시를 보니까 이 회사 이상한데 위험한데 하고 네. 판단을 할 수도 있었고 또 인포피아로 이직을 하려고 했던 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런 공시를 보면서 이상하다 인포피아라고 하는 회사가 좀 이상한데 내가 이 회사로 이직을 하면 안 되겠다. 저 회사에 네. 뭐 입사를 생각하고 있었던 분들이라든지 그래서 두루두루 네. 투자자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도 공시를 통해서 회사에 대한 어느 정도 판단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뒤에도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류의 공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이후에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에 가끔 이렇게 공시를 보다가 좀 이상하다 싶은 기업들을 몇 개를 찍었어요. 네. 찍어가지고 조금 와치를 했는데 대부분이 뭐 상장 폐지가 된다든지 뭐 문제가 생겨서 관리 종목에 들어간다든지 네. 검찰 수사를 받는다든지 지금 현재도 내사를 받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 내사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아마 조만간에 하나 어떤 네. 실제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서 그 이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건 다음 기회에 혹시 또 출연을 하게 되면 그 이야기 한번 다시 해보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기업 공시, 투자자 또 투자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왜 기업 공시를 좀 네. 잘 봐야 되는가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궁금한 게 예, 일단 첫 번째가 그렇게 공시를 올리는 사람들 심리가 궁금한 거예요. 이 보면은 자기들도 알면서 올릴 텐데, 예, 그러니까 이게 물론 공시를 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이 있으니까 해야 될 예. 거긴 할 텐데, 예.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어쨌든 조작을 하고 불법적 예. 행위를 하면서도 예. 올리는 이유가 예. 그러면서 안 걸릴 거라 생각하는 걸까요? 허위 공시를 많이 올리죠. 저 회사 같은 경우는 인수 자금, 뭐 전액 그 차입금이고 뭐 어디에서 차입을 했다라든지 주식 회사 업과의 어떤 채권 채무 관계 저런 거를 공시를 하잖아요. 저 공시를 안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저렇게 무자본 M&A 세력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이 경영진을 구성하고 있는 거고 그 밑에 직원들은 기존의 인포피아 직원들이고 그 밑에 직원들은 뭐 그동안에 이제 제대로 이제 했던 직원들인데 주식회사 억이 40억 원을 합법적으로 빼내기 위해서는 저 공시를 해야 돼요. 공시를 해서 네. 40억 원의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놔야 되는 거고, 예, 만들어 놔야죠. 더군다나 이제 저기는 상장사기 때문에 외부 감사를 받잖아요. 네. 외부 감사를 받기 때문에 외부 감사인도 속이기 위해서는 허위의 채권 채무 관계를 만들어서 자 우리가 이렇게 공시도 했다. 그렇게 해서 채권 채무 관계의 진실성을 감사인한테 어필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임시주총을 열어서 정관을 변경을 해서 회사 사업 목적을 추가를 하잖아요. 저건 공시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카지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부러 저렇게 공시를 해서 어떤 주가 부양의 수단으로 네.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밝히면 안 되는 것을 밝힌 게 아니고 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저런 공시를 다 하는 겁니다. 연결하니까 이상하다. 그렇죠. 예. 하나 그리고 개별 놓고 봤을 때는 뭐 이상한 게 이럴 그렇게 수도 수도 있겠지. 근데 있겠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허위 뭐 수출 계약이라든지 허위 계약, 무슨 허위 제휴 계약이라든지 그런 거를 공시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작년에 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허위로 어떤 중국 업체하고 그 제휴 계약을 맺은 것처럼 그렇게 공시를 해서 뭐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우리 개미 투자자들 등골을 뽑아먹기도 했고. 그렇게 허위로 하면은 나중에 이제 매년이나 뭐 분기마다 감사를 받잖아요. 그렇죠. 회계법인으로부터. 예. 거기서 걸리지 않나요? 이제 감사라고 하는 거는 회사 연간 재무제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고 그 1분기, 반기, 3분기는 검토를 합니다. 네. 검토라고 하는 것은 반기보다는 상당히 약하거든요. 예. 실제로 뭐 그 회계법인의 회계사들 외부 감사인이 들어와 가지고 엄격하게
감사를 한다기보다는 회사의 이제 그 담당자와의 뭐 Q&A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스크리닝을 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검토 단계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하자가 없으면 검토 결과 이제 정상이라고 하는 거고, 연간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감사라고 해서 엄격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외부감사법이 바뀌어서 신외감법이 적용되면서 감사를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 그 감사인도 크게 처벌받게 굉장히 그게 강화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구외감법 하에서는 뭐 솔직히 좀 말씀드려서 상장사고 해서 회계법인 입장에서도 그렇게 깐깐하게 감사를 하지 않고 또 회사가 뭐 감사인을 속이려고 하면 또 얼마든지 네. 속일 수 네. 있는 게 그런 게 또 현실이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속이다가 결국 못 속이게 되면은 예. 다시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견 네. 거절이라든지 한정을 네. 받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뭐 1년에 뭐 몇십 개 상장사들이 의견 거절이나 그 한정 의견이라든지 뭐 부적정 의견을 네. 받죠. 예. 근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우리 그 외부 감사인이 회계사들이 사실은 상장사의 경우에는 어떤 뭐 한정이나 의견 거절, 부적정을 주는 게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예. 상장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적정 의견을 주게 되면 뭐 관리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상패로 갈 수도 있고, 네. 우선 뭐 투자자분들이 워낙 난리 나죠. 난리 나고 네. 뭐 여러 가지 협박 전화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회사에서도 회계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봐가지고 정말 확실하고 딱 떨어지는 경우가 아니면 네. 그 한정이라든지 부적정 의견을 주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문제가 있다 싶은데도 눈 감고 적정을 주고 네. 집에 가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예, 뭔가 문제가 안 생기도록 네. 이게 안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기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지금은 많이 투명하고 네. 또 외부 감사인의 책임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부 감사인들도 굉장히 깐깐하게 네. 그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도 기자를 처음 할 때 이제 공부를 했는데도 아직도 공시를 봐도 사실 좀 어려울 때가 되게 많아요. 회계. 많이 어렵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떤 한 기업을 잡고서는 계속 봐야지만 이거에 맞아요. 뭐 히스토리가 보인다던가 예, 예. 아니면 회계를 계속 이제 봐야지만 이제 좀 알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기업의 히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좀 네. 전에 이제 히스토리라고 하는 단어가 왔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그 공시 양식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나중에 알고 나서 보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데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들, 법적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떨 때는 무슨 소린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 그룹이 그 산은호로부터 대우조선을 인수를 할 때 공시가 작년 1월인가 2월인가 그렇죠. 6개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6개의 공시가 나왔는데 기자들이 쓴 기사를 보면 잘못된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갔어요. 왜냐하면 그 6개의 공시를 열어보고 그 공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합을 해서 도대체 현대중공업 그룹이 산은이 갖고 있는 대우조선 지분을 어떻게 인수를 한다는 것이냐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현대중공업을 우선 분할을 하게 됩니다. 분할을 해서 한국조선해양이라고 하는 중간 지주 회사를 만들고 기존의 현대중공업이 갖고 있던 조선 사업을 물적 분할을 해서 새로 회사를 만드는데 새로 만드는 회사 이름이 현대중공업이고 그 현대중공업은 네. 한국조선해양의 100% 물적 분할이니까 100% 자회사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산은은 한국조선해양에게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넘겨주고 한국조선해양은 그에 대한 대가로 신주를 발행을 해서 산업은행에 주게 됩니다. 그러면 산업은행은 한국조선해양의 그 주주가 되는 거죠. 네. 이게 한국조선해양이 삼자 배정 현물 출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제가 여기까지 설명하면서부터 이제 좀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그룹의 제일 상층부에 있는 그 현대중공업 지주라고 하는 회사가 네. 그 밑에 있는 한국조선해양에게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해서 돈을 넣어주고
그렇게 해주면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인수가 된 대우조선해양은 네. 한국조선해양을 상대로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해서 네.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자금 유입을 받는 그런 구조거든요. 아, 제가 이렇게 이제 말로 설명해도 조금 머리에 금방 안 와닿죠, 그죠? 이걸 공시 총 분량이 6개의 공시 총 분량이 네. 한 50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아마. 네. 예, 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물론 그 500페이지 공시를 다 볼 필요는 없죠. 예, 근데 전부 굉장히 어려운 자본시장법상의 용어 네. 또 상법상의 용어로 번복이 돼 있기 때문에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뭐 솔직히 저처럼 이걸 알아야 돼요. 기업 분할의 원리도 알아야 되고 증자 방식도 알아야 되고 네.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이라는 한 게 뭐냐. 또 증자도 우리가 현금을 내고 주식을 받는 거 아니면 우리가 현물을 출자를 하고 주식을 받는 방식, 이런 방식의 차이점이 뭐냐, 주식 교환 방식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공식 내용들을 네.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쓴 1일 3분 1 공시에 보면 네. 기업의 분할 방법, 네. 또 합병 방법이라든지 또 증자 감자에 대한 그 아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좀 결합을 네. 시켜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맞아요. 이런 것을 잘 숙지를 하고 공시를 보면 그때부터 좀 보입니다. 이제 반복해서 좀 보다 보면 완전히 이제 그런 복잡한 공시가 와도 어떤 핵심을 딱 파악을 해서 자기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죠. 그전에는 깝깝합니다. 그런 네. 공시 보면.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고 네. 그래서 이제 자꾸 잘못 이해하고 기사를 쓰게 되는 거죠. 저희도 이제 공시나 이런 걸 써야 되는 거니까 책을 많이 사서 네. 보는데 저희 대표님이 쓰신 그 1일 3분 공시만큼 네. 도표와 그림이 풍부하게 있으면 설명이 쉽게 개념화된 것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말 공부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례도 여기 예. 1일 3분 1공시 사례로 네, 네, 현대중공업 나오네요. 사례도 있습니다.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하루에 네. 3분 네. 투자해서 하나씩 보라고 1일 3분. 물론 출판사에서 지은 제목이긴 하지만 예. 이제 회계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요. 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